안녕하세요. 신통방통 취업성공기 차희연입니다. 이번에는요, 상상하여 행동하라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될 내용에는요, 최근 면접의 질문 동향과 그리고 이 질문 동향에 이렇게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게 논리적인 사고, 분석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최근 면접 질문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이거에 대해서 압박 질문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면접의 질문 동향에서는요, 최근 면접 동향과 압박 면접 질문 유형, 그리고 왜 압박 면접을 기업에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재가 갖춰야 될 사고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면접 동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면접관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면접 시간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박 2일 면접에 지금은요, 인턴제도 자체가 면접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면접 횟수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평가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자, 요즘에 면접을 보면서 이런 면접 혹시 받아보셨나요? 골프공 표면에 구멍은 몇 개일까? 30층 차례 호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까지 올라갔을 때 걸리는 평균 시간은 얼마나 될까?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루에 소비되는 피자 수는 몇 개일까? 비와 호의 물은 몇 방울일까? 전국의 골프공은 몇 개일까? 자, 시내 주차 요금의 도로 표식은 몇 개일까? 자, 국회 도서관의 책은 몇 개일까?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요거 딱 그날 압박 면접 딱 받는 그 순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기업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요, 뭐라고 하냐면, 페르미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르미 추정은요, 엘리코 페르미라는 물리학자, 노벨 물리학자 수상자가 이제 평소에 대학 강의를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냈었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엘리코 페르미가 질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추정하는 과정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실제 답과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페르미 추정이 점점점 확산이 돼 나갔는데요. 최근에는요, 이런 질문이 기업에서, 특히 면접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추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공 표면의 구멍은 몇 개일까? 자, 이 질문은요, G 기업이라는 IT 기업에서 나왔었던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답을 이제 했었던 직원의 이 사람은요, 합격을 했습니다. 이 답을 제대로 대답을 하고 나서 합격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었냐면요, 골프공의 크기를요, 5cm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구멍의 지름을 2cm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레 5cm의 구멍의 지름이 2mm라고 한다면, 즉, 한 지름에 구멍이 25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내려갈수록요, 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둘레에 따라서 그 구멍의 크기가 점점 더 그 개수가 적어질 거라는 추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약 125개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합격이 됐겠죠. 자, 근데 실제 답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실제 답은요, 108개였습니다. 근데 125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는 게 중요하죠. 자, 30층 차례 호텔 1층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얼마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왕복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한 층을 지나가는 시간이요, 1초라고 봤을 때 30층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29초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층에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으면 다행이지만 30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을 때 그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간까지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30층은 중간에 그 중간층에서 쓰지 말라는 법도 없겠고요. 그래서 총 엘리베이터 왕복 시간을 58초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 정지 시간 한 1분 정도로 추정을 했고, 그리고 1분 58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각
답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답들에 대해서 추정을 해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골프공의 구멍은 몇 개일까? 30층 건물을 올라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얼마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자, 첫 번째로, 왜 질문을 면접관이 할까라는 질문의 목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핵심을 파악해야 되느냐? 왜 이 문제에서 어떤 대답을 얻기를 원하는가? 어떤 대답에서, 어떤 과정에서 대답을 얻기를 원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질문에는 답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전제를 달지 않으면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제를 달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전제를 달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관점을 취했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즉, 어떤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스스로 이해를 하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의 추정 속에서 요거를 결론을 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기업에서는 압박 면접을 할까 궁금하시죠? 그냥 면접을 해도 긴장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압박 면접까지 하게 되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 면접을 왜 해야 되는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잡하고 변수가 굉장히 많죠, 기업 환경은.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실패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예로 실패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라고 딱 접어놨었던 그런 그 테이프 찍찍이 있죠. 테이프 같은 게 실패를 했다라고 묻어뒀는데 실제로 이게 나중에 다시 재활용돼서 성공을 해서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이 탄생이 된 것처럼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하지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게 기업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특히 경영 환경에서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추정해 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을 알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인재들이고요,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정답이 없는 것들을 알아내는 과정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인재를 찾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 면접에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는요, 인재나 브랜드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무형 요소가 경쟁력이 되고 있어요. 즉, 인재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인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리고 사고력을 갖춘 인재가 들어왔을 때 이 인재의 자산 가치는요, 20조, 30조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모 브랜드, 모 텔레콤의 브랜드에서요, 그 인턴 사원으로 입사를 했다가요, 팀장으로 바로 달았는데 이 사람이요, 그 최근에 회자가 됐었던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 때문에 바로 팀장으로 올라가는데 이 자산 가치는요, 이 인재 하나가 만들어낸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인재가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 자산 가치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그 자산을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인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조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정답이 없는 시대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에요, 경쟁 상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텐데요.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어딘지 아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요, 닌텐도입니다. 나이키의 경쟁 상대라고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디다스? 이렇게, 퓨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같은 브랜드, 같은 상표, 같은 제품을 파는 그런 회사가 경쟁 상대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경쟁 상대가 어디냐면 아이들이 뛰어나가 놀아야 할 이 운동화를 신어야 할 아이들이요,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게 되는, 즉 게임을 하기 때문에 나가 놀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가 돼요. 자, 다른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싸이월드의 경쟁 상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 싸이월드의 경쟁 상대는요, 카트라이더입니다. 싸이월드 사이즈를 해야 되는 어린, 아니면 청소년, 아니면 대학생의 젊은 학생들이요, 뭘 하냐면, 노란 손가락 5개에서 그 무지개 손가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살게 되는 그 사용하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요, 카트라이더에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싸이월드의 경쟁 상대는 카트라이더가 되고요. 시계의 경쟁 상대는 어딜까요? 시계의 경쟁 상대는요, 휴대폰입니다. 왜냐면 휴대폰을 들고 다니게 되면요, 시계가 휴대폰 기능을 대신한 그 시계의 그 기능이 휴대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가 굳이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경쟁 상대 자체가 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야구 구단의 구단주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경쟁 상대는 다른 구단이 아닌 에버랜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냐면 구단에 와서 야구를 관람해야 될 이 사람들이 에버랜드에 가서 야외에서 튤립 축제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본다는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도요, 경쟁 상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누가 경쟁력을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쟁 상대를 뭐라고 봤냐면,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 시계의 경쟁 상대는 뭐 스위스 시계라든지, 아니면 뭐 싸이월드의 경쟁 상대는 같은 싸이나 비슷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규정을 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거를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인재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요것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인재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운동화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냐면요, 다이어트를 해주는 운동화, 아니면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운동화, 요렇게 운동화가 진화가 되고 있어요. 요런 아이디어 누가 냈을까요? 자, 바로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해서 실제로 신고 다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또 하나, 요즘에는요, 뭐든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밀려서 어떻게 되냐면 모두 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을 뚫고 나온 문구 제품이 있어요. 자, 마커펜인데요. 이런 마커펜이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각 상황에 맞게끔 제품을 변형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판매되는 제품은요, 중국 제품에 비해서 30%에서 50% 이상 비싸더라도요, 판매가 가능하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구입을 한다고 해요. 자, 요런 역할을요, 지금 구직을 준비 중인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업에서 우리가 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고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자, 어떤 사고력이 필요한가? 자, 봤더니 분석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창조적인 사고. 자, 이렇게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사고를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분석적인 사고, 이 시간에는요, 분석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패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분석적인 사고란 무엇일까? 자, 복잡한 내용, 요즘에 복잡한 내용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분석적인 사고는요, 복잡한 내용이나 너무 다양한 이런 사물이나 아니면 지식을요, 따로따로 이해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요거를요, 이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목적에 따라서 일정한 관점을 지니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분석적인 사고는 이겁니다. 사람의 팔다리가 있고요,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팔과 다리를 모두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팔의 특성은 왜 팔의 특성인가, 다리의 특성, 왜 다리의 특성인가를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석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분석적인 사고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 취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나는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꽃이 있죠? 이 꽃이 A그룹과 B그룹 중에서 어디로 가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거의 대부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어느 그룹을 선택을 하냐면요, A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분석적인 사고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왔었던 서양인들은요, B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 A그룹은요,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B그룹은요,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동양의 사고는 종합적인 사고고요. 서양의 사고는 분석적인 사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A그룹은요, 잘 보세요. 꽃잎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A그룹에는 둥글둥글하게 생긴 꽃잎을 가진 꽃이요, 3개나 되고요. 오른쪽 B그룹에는요, 둥글둥글하게 생긴 꽃잎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4개 중에 3개가 둥그런 꽃잎을 갖고 있어. 그러면 A그룹 들어가야 돼. 그리고 A그룹 싹 넣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100% 꼭 맞는 옷은 아니죠. 근데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B그룹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왜 B그룹을 선택했나 봤더니 꽃잎과 가지와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봅니다. 이렇게 딱 해서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 가지가요, 다 일직선이에요. A그룹은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직선도 있고, 그런데 B그룹은 가지가 모두 다 직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봤더니 그 공통점 딱 하나, 직선인 가지. 그래서 B그룹을 딱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 때 A그룹이 종합적인 사고, B그룹이 분석적인 사고일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드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내가 왜 A그룹에 들어가서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까? 내가 왜 B그룹이라서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까를 이해를 하지 못하실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내가 느낌에 의해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설명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설득을 할 때는요. 정말 데이터에 의해서 아니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가능하죠. 그리고 설득에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설명을 할 때 후자인 그 데이터나 정보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보를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두루뭉실하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같아라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고, 제대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거에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업에서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신사업을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결과를 우리가 유출을 해내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표현해낼 수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감에 의해서, 그냥 느낌에 의해서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잘 될 거야. 무조건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요,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을 해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정확한 결과까지 제시를 할 수 있는 인재라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이런 인재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패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딱 보면요, 우리 그냥 방 안에 딱 들어갔을 때요, 아무거나 산재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저분하네?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걸 보고 패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책에 관련된 것들은 되도록이면 책상 근처에다 놓더라.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이면은 문 밖에다 던져 놓더라. 이런 것들에 내 자신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저분한 방이더라도요, 나의 패턴을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예측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쓰레기가 있으면 나는 문 밖에다 내다 놓을 테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쓰레기는 갖고 오지 말아야지라는 결과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패턴을 찾아야 하는데, 패턴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물이나 아니면 데이터나 아니면 정보에만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술에서도 패턴을 이용합니다. 자, 어떻게 패턴을 이용했나 볼까요? 아르침볼도의 패턴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나 아니면 애셔가 그린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셔가요, 그린 그림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요, 흰색만 보면요, 천사가 보입니다. 근데요, 검정색만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악마가 보여요. 박쥐 모양의 악마가 보입니다. 자, 근데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그냥 계속 돌아가는 하나의 무늬가 돼요. 이런 것처럼 애셔는 이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자, 그리고요, 아르침볼도의 패턴 인식은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 아르침볼도가 예전에 궁정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왕이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왕의 얼굴을 딱 보고 그 사람들의 패턴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징을 발견을 해서 이 특징을요, 일반적인 책이나 과일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물건으로 이 특징을 구현을 해냈는데, 요걸로 인물화를 그려서 처음에 굉장히 새로운 인식이 됐었죠. 이런 것처럼요, 예술에서도 패턴을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패턴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패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패턴이라는 건요, 반복되는 모양이나 아니면 양식이나 일정한 방향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의미하게 막 널브러져 있는 이런 것들을요, 체계화하고 분리하려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분석적인 사고는요, 이런 패턴들, 산재에 있는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체계화를 시키는데 가장 그 첫 번째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사고는요, 그냥 비슷한 존재를 묶어놓는 게 아니고요, 패턴을 정보로 활용해서 왜 이걸 묶었는데, 묶은 이유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다라는 결론까지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과연 무슨 툴들이 있냐 봤더니, 자, 첫 번째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왜, 어떻게 라는 육하원칙을 사용을 해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유추를 해낸다면 패턴을 조금 더 쉽게 발견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관점에서 하나를 쫙 정렬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이라는 관점에서 쫙 정렬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관점을 취해서 이것을 묶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패턴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요, 시스템이라고 하죠. 기업에서 처음에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에서 필요한 모든 재화나 인재나 아니면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의 차트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도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턴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역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문제에서 역추적을 합니다. 나오는 현상 무엇인가? 이 현상이 발생된 원인은 무엇인가를 꾸준히 이렇게 찾아내다 보면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파레토도가 있는데요. 뭐냐면 모든 패턴에는요 20대 80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가장 많은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이 80%나 된다라는 식으로 20대 80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툴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패턴을 찾는데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분석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패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하게 될 이야기들은요. 논리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분석적인 사고를 활용하라. 세 번째 그룹핑하라. 네 번째 근거를 통해 적절히 주장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논리적인 사고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라고 했을 때 무엇이 논리적인 사고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치에 맞게 상황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바로 이것을 논리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여러분들 압박 면접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아마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치에 맞게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냥 대충 감에 의해서 나 그런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인사 담당자들은요, 그냥 감에 의해서, 나 이런 것 같아,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답이 나올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정말로 바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정말 나는 이런 감으로도 일을 잘할 수 있어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현상을 분류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추정해서 사고를 구조화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Y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상을 분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분석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바로 이전 시간에 분석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적인 사고가 무엇이었죠? 사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나의 특징적인 관점을 취해서 이렇게 같은 묶음으로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패턴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패턴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면 이 패턴을 어떻게 하라는 건데? So what? 이거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패턴을 묶었습니다. 그럼 묶은 걸로 과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묶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바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바로 선행돼야 될 게 바로 분석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패턴을 찾아서 묶는 과정이죠. 자, 근데 패턴을 찾아서 묶는 과정에도요, 규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규칙이냐? 중복됨이 없고 누락이 없어서 이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은 것이 전체의 합과 같게 되는 미시 사고, MECE 사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누락도 없고요, 중복도 없음이라는 집합의 단순한 사고 방식인 MECE 방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경영활동에서는요, 항상 한정된 리소스를 갖고 운영하게 되겠죠. 자, 즉 시간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요, 중복되게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누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리소스가요, 자꾸
누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효과나 효율성을요, 자꾸 떨어뜨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요, 요런 미시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기업 전체적으로 자꾸 심플하게 만들고 인력을 자꾸 재배치하고 그리고 인력을 정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누락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그리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MEC 방식은요, 그 맥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맥킨지 사고방식으로도 따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미시 사고방식이 왜 필요한가 봤더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문제 분석, 전략 수립, 기획서 작성,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시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중복됨 없이 누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의 합과 같아야 된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A와 B와 C가 중복이 됨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 하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쉽나요? 많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면요, 전체의 합에 너무나 모자라게 A와 B를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A와 B가 중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A와 B 사이에 가운데 뭔가 교집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즉 중복이 있는 것 자체가 경영 환경, 비즈니스 환경에서는요, 굉장히 비효율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시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 간단한 미시사고를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연령별로 만약에 인구통계학적 정보 중에서 연령별로 나누게 된다면 어떻게 나누는 게 과연 가장 미시사고에 가까울까요? 자, 20대 29살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미시사고가 되나요? 중복됨이 없고요. 누락이 없고요. 전체의 합과 그 부분의 합이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거는 미시사고에 해당이 돼요. 자, 그렇다면 성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 미시사고를 한번 해볼게요. 남성과 여성. 미시사고 되죠? 전체의 합이 부분의 합과 중복됨이나 누락이 없이 부분의 합과 전체의 합이 맞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제3의 성이라고 하죠. 아줌마. 자, 남성과 여성, 아줌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거 중복이 되나요? 됩니다. 여성으로 중복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시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지역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그 이외의 지역 아니면 우리 도가 있죠. 서울시, 각 광역시 그리고 남도 북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눈다면 이것도 미시사고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한국과 해외 이런 식으로 해도 미시사고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한국과 미국으로 한다면요, 나머지 나라의 국가들은요, 누락이 됐죠. 이렇기 때문에 미시사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개나 3개의 그룹핑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런 범주를 이렇게 딱딱 정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범주를 정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내면 그 기준이 범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미시사고를 해야 되지? 미시사고를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 자, 요거는요, 로직 트리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로직 트리는요, 3단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대안을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3가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위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 안정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논리적으로 3가지를 나눌 때 미시사고, 즉
누락됨 없고 중복 없이 전체의 합과 같아야 되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직 트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so what? 그래서 하고 싶은 주장이 뭐지? 그리고 두 번째는 why so? 이 주장이 적절한지,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이런 로직 트리를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커피 자판기를요, 미시 사고로 설명을 합니다. 자, 커피의 종류는요, 일반 커피와 원두 커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커피가 있습니까? 아마 없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 커피와 원두 커피 두 가지, 미시 사고가 됐어요.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일반 커피는요, 밀크 커피, 설탕 커피, 블랙 커피가 있습니다. 자, 원두 커피는요, 카푸치노, 모카 커피, 에스프레소가 있어요. 이렇게 미시 사고로 분류를 했다라고 한다면 수직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so what, why so, 요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일반 커피와 원두 커피로 나눴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나눴을 때 이걸로 인해서 하고 싶은 주장이 뭐지? 자, 그렇다면 이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이 뭐죠? 사장님, 우리 커피 시장에는요, 일반 커피와 원두 커피가 있습니다. 일반 커피에는요, 밀크 커피, 설탕 커피, 블랙 커피가 있고요. 원두 커피에는요, 카푸치노, 모카 커피,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젊은 직원들이 일반 커피보다는 원두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일반 커피도 물론 좋지만 이거에 원두 커피도 추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so what? 그래서 하고 싶은 주장, 이 머지한 대답에는요, 요거는 우리 일반 커피 말고요, 원두 커피도 사무실에 비치해놔요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 주장이 적절한지 다시 why so?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에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라고 다 질문을 한다면, 제가 요즘에 봤더니요, 일반 커피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많이 비용이 나가지 않아 좋을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개개인은요, 밖에 나가서 조금 더 비싼 2,000원, 3,000원짜리 커피를 사갖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개개인의 금전적인 낭비도 심해지고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쓰레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사는 비용이나, 아니,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를 사서 처리를 하는 비용이나, 원두 커피를 비치를 하는 비용이나, 이런 금액의 차이를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두 커피를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3단 구성을 미시 사고로 그룹핑을 해서 이 그룹별로 어떻게 논리적인 관점에서 하고 싶은 주장을 설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가 논리적인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분석적인 사고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미시 사고, 즉 누락됨 없이 중복 없이 부분의 합이 전체 합과 같아야 된다라는 미시 사고를 통해서 그룹핑을 해야 돼요. 그룹핑을 해서 요거를 각각의 그룹핑한 것을 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근거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면접에서 압박 면접을 진행을 할 때, 질문을 받았을 때도 같은 논리적인 프로세스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박 면접을 질문을 받았을 때 논리적인 사고, 분석적인 사고로 왜 이렇게 질문했나 분석을 하고 난 후에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창조 경영,
상상 경영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창조적인 경영의 바탕이 되는 거는요,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논리적인 인재, 분석적인 인재도 필요하지만 요것과 함께 새로운 신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데요.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시간에는요, 창의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사고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처음 만드는 것, 즉 모방하지 않고 자기 혼자 힘으로 생각해내거나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면요, 아마 지금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생겨났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즉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전혀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화가 돼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휴대폰이 가장 먼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화 스타워즈에서 무선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요, 실용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나간 거죠. 이런 것처럼 의자도요, 처음에는 딱딱한 의자에서 좀 더 편안한 의자로, 자동차도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모두 다 창조적인 물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왜 창의적인 사고가 왜 필요하냐? 요것들은요, 모두 다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1952년 12월 달에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한국을 방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를 방문을 하고자 했나 봐요. 그래서 유엔군이 그 정주영 회장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묘지를요, 12월 달에 푸르게 만들어주세요. 의뢰가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저 못해요. 무슨 12월 달에 푸르게 만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주영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풀만 파랗게 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문을 하고 나서 정말로 실제로 아이젠하워가 방문했을 때 묘지가 푸르게 모두 다 뒤바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사람은요, 새파랗게 자라고 있는 보리 있죠? 이런 보리를요, 수십 트럭을 실어 날라서 요거를 묘지를 싹 바꿔가지고 잔디처럼 다 깎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창의적인 사고가 전혀 없었던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미군에서 하는 일들은요, 다 누가 가져갔는지 아시죠? 다 정주영 회장이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창의와 혁신, 이 두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창의적인 사고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를 하는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의하면요, 그냥 없었던 것 새롭게 반짝반짝 생각하는 새로운 사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기업에서 혁신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혁신은 뭐냐면 새로운 생산적인 일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것, 즉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뭐 일적인 면, 업무적인 면,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서 생산적인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즉 바꿔 말해서, 쉽게 말해서요, 돈이 되는 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것도요, 돈이 되는 게 되지 않으면요, 기업에서는 아무리 창의적인 거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즉, 델 컴퓨터가 1:1 주문 생산 판매를 시작을 해서 인터넷 판매를 해서 매출이요, 49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었던 것을 새롭게 해서 돈이 되는 거를 만드는 게 바로 혁신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건 창조고요, 창의고요.
그리고 이걸 돈으로 만드는 게 바로 혁신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분석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가 뒷받침이 돼서 이것으로 곧 돈이 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혁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바로 중간 단계가 뭐냐면 창의적인 사고겠죠. 자, 스타벅스가요, 뭘로 그 수익을 내기 시작했냐면요. 스타벅스에 가는 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바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전에는요, 커피숍 아니면 커피를 마시는 곳은요, 즉 커피만 마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커피는 즉 문화, 이런 커피는 문화라는 그런 등식을 만들어낸 데가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매출이요, 2005년 현재 기준 6조 4천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7,800억 원입니다. 자, 이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렉서스가 있죠. 렉서스는요, 도요타에서 만들어낸 브랜드예요. 근데 도요타가 이전까지 어떤 브랜드였냐면요, 소형차, 저렴한 차, 그리고 굉장히 서민들의 차였습니다. 근데요, 도요타라는 이름을 딱 버리고 렉서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어떤 차량으로? 고급 차량으로.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비싸진 않았지만요, 공략이 성공하고 나서 금액이 점점 올라간 케이스인데요. 매출이요, 2005년도에 6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 7,800억 원. 5년간 미국 시장을요, 동급 차종 최다 판매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공략해서 최대 매출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을 진출을 해서 이것을 혁신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가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창의적인 사고로 다시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물건들이 있습니다. 수중 파티 테이블인데요. 자, 그 테이블 자체는 물에 뜨기 때문에 테이블에 의자를 연결을 해서 여름에 수영을 즐기면서, 요런 상상 많이 하셨죠? 수영을 하면서 음료수를 마실 수 없을까? 수영을 하면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없을까? 여기서 생겨난 게 수중 파티 테이블인데요. 그 위에 뭐라고 하죠?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양도 있고요. 의자도 있고요. 밑에는 수중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음료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거 요즘에 발견을 했는데요. 그 호출, 예전에는요, 그 술집이나 호프집 같은 데 가면요, 호출을 누르면 종업원들이 와요. 그래서 무엇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맥주 한 병 주세요, 소주 한 병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새로운 벨이 생겨났어요. 어떤 벨이냐면 그 벨에 하나는 호출, 하나는 소주, 하나는 맥주라고 해서요, 소주를 누르면요, 다시 왔다가 다시 갈 필요 없이 소주를 갖다 주는, 아니 맥주를 누르면 맥주를 그냥 갖다 주는 그런 벨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혁신의 새로운 그 결과물이요, 짬짜면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이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짜장면집을 가면, 중국집에 가면요, 짬뽕도 먹고 싶은데 짜장면도 먹고 싶어. 근데 어느 순간요, 한 그릇에 짬뽕과 짜장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요, 누군가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팔려나갔어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혁신이나 창의는요, 다양한 곳에서 발현될 수가 있는데요. 이 창의적인 사고를 생각해내기 위해서는요, 조심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 자,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것들을요, 없애야 돼요. 자,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거 되겠니? 그거는 예전에도 해봤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요인은요, 아이디어 킬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전문가일수록요,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이런 식으로 생각돼 봤어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들은 아마 어린아이들일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상상의 제약이 없고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 왔지만, 실제로 이런 창의적인 사고는 하지만 이게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즉,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는 많고 상상의 제약은 없지만 이게 돈이 되는 것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것들은요, 어떤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분리와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물건들을 따로따로 찢어서 분석을 해서 따로따로 찢어서 보고 이것들을 전혀 결합할 수 없는 것들끼리 붙여도 보다가 창의적인 물건이 나오고 이게 돈이 되는 물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크게 성공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리와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문가일수록 다양한 관점을 취해야 해요. 그래서 구멍을 더 깊게 파기보다는 다양한 구멍을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정관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상식이나 아니면 가정에 대해서 그 제약을 깨야 하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분석적인 사고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논리적인 사고, 분석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미리 이거는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판단하지 말고 개발을 모두 완료한 후에 그 후에 경영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과연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점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아마 요거 아시는 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예전에 바람의 화원에서 박신양 씨가 이렇게 짬 찍어가지고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9개의 점을 붓을 떼지 않고 그리고 볼펜을 떼지 않고 쭉 이어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4개의 직선으로 이어보세요. 자, 이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요거 이으시려면요, 굉장히 새로운 사고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 선을 잇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요 네모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4개로 선을 그어서 할 수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요. 요거는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네모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가라. 자, 넘어가게 되면요, 이런 방법으로 이 4개의 점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또 하나 잇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선 하나로도 이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종이를요, 조각조각 내가지고요, 하나로 뚫어가지고 잇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기 쉽지 않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요, 파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광고들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면접장에 면접을 봐야 되는 어떤 한 사람이요. CF에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면접을 봐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면접을 보는 장소 뒤가 유리창이었는데 유리창에다 자신의 이력서 딱 붙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력서가 흰색으로만 존재했을 때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이력서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창조적으로 해서 뽑힌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성은 있지만 위험성에 반해서 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무조건 적어야 돼요. 즉, 메모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메모 잘 안 하죠? 메모를 어디다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디다? 나의 다이어리에 아이디어 노트에다가 아니면 나의 수첩에다가. 근데 아이디어를 적는 노트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볼펜 한 자루만 있으면요, 휴지 쪼가리에 아니면 지나가는 떨어진 종이에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아이디어는요, 금방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 암살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디어 암살자들을 없애야 돼요. 주변에서 너 그거 되겠니?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요, 되도록이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아이디어가 완성된 후에 피드백을 받는 정도로는 가능하지만요, 아이디어를 말하는 순간 너 그거 안 돼,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아이디어 킬러들은요, 주변에서 멀리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인드맵이라고 한번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습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내가 생각해야 될 주제를 흰 백지 가운데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요, 그냥 막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적어 놓다 보면요, 계속 가지를 뻗어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계속 적다 보면요, 새로운 사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기는 게 아니고, 요렇게 기존에 있었던 상식에서 가지를 뻗어나가다 보면서 결합과 분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이디어고, 창의적인 사고고, 그리고 혁신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방법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은요, 자, 질보다는 양이라는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고요.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대화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아무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요, 더 좋은, 그러니까 즉 마인드맵에서 조금 더 진화된 방법이죠. 마인드맵은 혼자 하지만 브레인스토밍은 여러 명이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하나에서 하나로, 또 하나에서 또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결론에 이르고 새로운 혁신적인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요, 비판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비판을 하게 되면요, 네,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정말로 맞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점점 사라지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창의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창의적인 사고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까지 했는데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사고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까 분석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기업에서 왜 이 세 가지 사고를 갖춘 인재가 필요하냐면, 이 세 가지 사고를 이용을 해서 기업에서는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신마켓이 생겨나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생겨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사고를 결합과 분리를 하는 데까지 무엇이 필요하냐? 분석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가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창의적인 사고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즉, 세 가지 사고가 적절하게 버무려지면서 혁신이 일어나고 새롭게 신시장이 개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래서 기업에서는요,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것보다 이미 갖춰진 인재를 계속 영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압박 면접을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골프공의 홈의 개수가 몇 개예요? 30층까지 가려면 얼마나 평균 시간이 걸릴까요? 비와 호의 물방울이 몇 개일까요?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사고가 적절하게 갖춰진 인재인가? 라는 점에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요, 뽑힌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번 상상하여 행동하라 시간에서는요, 면접의 새로운 질문 방향, 즉 압박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분석적인 사고, 네 번째, 창의적인 사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고력을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런 것들은요, 갖추어진 인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력을 갖춰서 인재가 조금 더 갖춰진 인재,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서도요, 이런 인재들이 조금 더 빠른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